예. 그러면 저희 오늘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위원장 김동규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각 당의 많은 의원실에서 함께 해주시는 만큼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이 반영된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언제나 한국노총은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공제 이사장 김동만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보호방안을 마련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 과도한 조세가 부담되는 현실을 살펴본 후 해결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공제 역시 권익사 확대와 정책 역량 기반을 마련해 큰 역할을 하고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뜻있는 토론회인 것 같고 공동 주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도 예전에 교통노동자 보호법 발의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충분히 많은 토론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그만큼 어렵고 여러 가지 내용들도 많고 많은 소통과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 충분히 국회에서 의견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도 함께 참여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소득 인정 문제 그리고 사회보험 우리 확대 적용 문제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일부하기 위한 오늘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많은 의원님들 함께 열심히 합해서 그리고 우리 김정 전 위원장 노총위원장도 우리 같이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합쳐서 노동 존중사회에 대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지혜를 모으고 또 대안이 마련되면 저희가 또 국회 내에서 열심히 싸우고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명 위원장님, 김동만 이사장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여기 계실 노동자분들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도 좀 도출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제도상 보완이 돼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앞으로 좀 더 세무 문제에 대해서도 권익보호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소중한 기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노동소득으로 인정을 하고 사업소득이 아닌 그리고 또 사회보험을 이제 기반을 만들어서 사실은 이제는 노동관계법 보호를 할 수 있게끔 확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질적이고 꼭 필요한 그런 토론회가 아닌가 싶고요. 다시 한번 토론회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되고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논의를 더 서두르고 현실적으로 개선을 더 빨리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달 라이더, 또 킥 서비스, 택배 프리랜서 등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분들이 많이 함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반영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역시 오늘 토론에서 논의된 안건을, 의견을, 또 토론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계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안전한 노동의 결과를 마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발제할 내용은 플랫폼 노동자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사회보험 확대 적용 방안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플랫폼 노동자가 법적으로는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하는 형태로 사회적으로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고 있죠.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현행 법 중에서는 특히 노동법과 이제 사회보험에 국한해서 좀 살펴보면 노동법 중에는 산업안전보험법이 일부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보험 중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불완전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노동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기업들에게 많은 사업상의 이점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용자의 의무는 사실상 이제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이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사용자가 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노동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유는 취하고 노동에 부수하는 책임은 면제받는, 사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이점들 때문에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플랫폼 노동과의 접목 내지 활용 방안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에 비례해서 노동을 하지만 사회보험법이나 노동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비임금 노동자들의 규모도 그에 비례해서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성형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 고용불안 노동권 침해 사례, 이게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상당히 이제 높은 비율의 피해자들이 좀 나오고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한 일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플랫폼 종사자가 전체 조사 대상자의 22%에 이르렀는데, 저 오른쪽에 보면 조정 중재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피해를 입고서도 우리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법제도를 통해서 이제 구제받거나 조정 중재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죠. 플랫폼 노동자들은 이런 노동권 침해의 비율도 상당히 높을 뿐더러 이제 그 이후에 그걸 구제받거나 조정,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는 걸 사실 이 시스템 조사 결과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가장 근면한 해결책은 사실상 이제 노동자성 인정에 기초한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전면적인 적용이죠. 하지만 이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이게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합의를 요하는 과정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단기적 개선을 고려한다면 어떤 시작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 시작점은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을 사업에 기반한 사업의 대가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종속평가에서 발생하는 노동소득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죠. 노동소득으로 보호한다는 법제도적 함의는 제가 앞서서 이제 모두의 설명을 드렸듯이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법정수당, 임금차권 보장 등에 대한 일단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플랫폼 노동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이익향유자들에게 사업법, 사회보험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한다. 이거로부터 좀 시작점을 잡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발제할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이제 사회보험에 좀 국한해서 좀 살펴볼 내용, 생각입니다. 현행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실태에 대해서 좀 간단히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나 예술인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제도적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특례제도의 유형이라는 겁니다. 저 밑에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요. 특례제도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원래 당신들은 이 보험제도의 보호 대상이 아닌데 일부 직종에 한정해서 혜택을 주겠노라. 이게 특례제도입니다. 근데 그런 방식들로는 사실은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는, 그리고 매일매일 등장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죠. 그런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보호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사회보험이다라고 명명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사업장과 무관한 지역가입자로서만 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의 시스템입니다. 현행 산재보험 특례제도는 전속 요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부 직종 제한이 있었죠. 근데 저 전속 요건은 얼마 전이죠. 5월 달에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이제 삭제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산재보험법 같은 경우에, 산재보험 특례제도 같은 경우에는 현행은 전속성 제한이 있고
업종 제한이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저 밑에서 5번째 줄에 보시면 저 단적으로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보고 방문 강사에 적용되는 이제 보험금과 산정에 기초가 된 월보수액인데요. 그러니까 요 금액 가지고선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보험료도 요 금액 가지고 산정이 되고 월보수액이 100만 원이 약간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일평균 임금이 33,877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특례제도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보수에 기초하지 않고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보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산재를 당하더라도 일평균 임금 33,877원으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죠. 고용보험 특례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보시면 저 위에 있는 일정한 조건들, 사실 고용보험은 아직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속성 요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일정한 자격 요건을 제한을 하고 있고 업종 제한이 있죠. 그래서 올해 1월부터 픽서비스 대리인정사까지 확대가 되어가고 있고요. 다른 고용보험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러한 조건들을 내걸고 이 조건들에 해당하는 노동자들만 혜택을 주겠노라, 이게 특례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강제가입 방식을 취하고 있는 사회보험법의 기본적인 원리와는 좀 다른 겁니다. 그게 이제 현행 우리나라 이제 산재고용보험 제도의 문제점이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사업자 가입 자격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5월 29일에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속성 요건이 폐지가 되고,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특례제도의 여러 가지 한계들을 일정부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전속성 폐지 매우 긍정적인 변화고요. 하지만 여전히 특정 직종에 한정한 특례제도를 적용토록 한 점은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포인트로 이제 이후에 또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 특례제도를 좀 일종의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강제 적용 방식 그리고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변화를 좀 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현행 법제도에서 이 특례제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사례 검토입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연구보험의 전체 모든 소득 유형 채무자를 포함하기 위한 영유활동보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에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대한 제도적 변화를 꾀할 때는 이 독일에서의 논의를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준종속 노동자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준종속 노동자에게 별도 사회보험 가입 트랙을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따로 가입 트랙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랫폼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 특성을 결정하고 가격을 정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을 통한 판매기 일정 기를 넘는 경우에는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노동자를 재보험에 가입시키거나 이의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이제 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다. 요거는 좀 한 가지 제도적인 시사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모든 플랫폼에 대한 사용료는 강제가입제도 도입입니다. 이게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현행 특례제도 형태, 일부 요건에 해당되고 일부 업종에 해당되는 그런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만 가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특례제도가 아니라 반대죠. 일반론적으로 적용을 강제가입 방식으로 하고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자들을 제외시켜내는 방식이 앞서 말씀드린 이 매우 빠른 산업구조, 고용구조의 변화,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 플랫폼의 다양한 형태들을 따라잡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사업자 가입 자격을 부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에 대한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자 가입 자격을 부여하자. 산재보험에서 가능한 제도가 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 가능하지 않냐? 가능하다. 일부 업종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적용이 가능하다면 나머지 업종의 플랫폼 유형에 대해서도 역시 산재고용보험의 강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웨덴 벤트 시스템 운영 방안입니다. 사실 스웨덴 벤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실업보험을 가입시키고 노동조합이 그거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런 좀 공적 관리 시스템들을 함께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제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의 소득 파악에 기반한 사회보험료 산출. 그래서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사실 이거 플랫폼 개별 기업들이나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등에 이제 맡기기가 어렵죠. 그럼 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세청의 소득 파악에 기반한 사회보험료 산출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제안이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유형이 다양합니다. 주기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징수 주기, 보험료 부과 주기 이런 것들이 아닌 플랫폼 노동자의 유형에 맞게 좀 다양한 창의성들을 좀 발휘해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자기 사회보험료를 좀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부분은 결국에는 기업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비용 이걸 우리 사회가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고요. 결국 기업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임을 기업 스스로 부담하려고 하는 원칙이 법제도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플랫폼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실제로 우리 기재부에서도 나와 계십니다만 충분하게 심도 있게 다뤄보지 못했고 세정에서도 전혀 중요하지 않게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업자의 하나 정도로 이렇게 취급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온당하냐 이런 부분부터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이제 세금 제도는 당연히 소득세 부분이 이제 가장 큰데요. 소득세법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보수를 지급할 때 인적 용역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인적 용역으로 본다는 사실 때문에 3.3% 원천 징수가 이루어지고요. 그럼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기 세금이 정말 사업이고 3.3% 원천 징수하는 게 정당하고 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도 정당한지에 대해서 본인들은 어떤 주도적인 납세 의무를 수행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플랫폼 노동자들이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플랫폼 사업자가 인적 용역으로 봐버리고 3.4% 원천 징수 해버리고 나머지만 보수를 지급하고 국세청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라고 통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 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적 용역도 아니다. 3.3% 원천 징수 대상도 아니다. 사업소득자도 아니다. 입니다. 폭탄선입니다. 아마도 여태까지 조세제도에 있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본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플랫폼 노동자도 플랫폼 사업자도 당연하게 그렇게 원천 징수를 했고 그렇게 내부 세금을 냈고 여태까지 해왔죠. 인적 용역 요건이 해당되지 않고 독립된 사업인가, 물적 시설이 있나 없나, 근로자가 고용한 사람이 있나 없나,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가, 성과에 대한 대가인가, 이 모든 6가지 요건이 5가지 요건 그 이상의 또 이제 각종의 열거된 소득이 있는데 6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돼야만 인적 용역에 해당이 돼요. 여기서 하나 탈락하면 근로소득이나 물류사업이나 다른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방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소득인가? 혹시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업소득 아니냐? 왜? 근로소득이 아니니까. 근로자가 아니지 않느냐. 종속적 계약자가 아니고 독립된 독립계약자니까 당연히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소득세법은 법인세법과 달리 포괄적인 그런 소득에 대해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고 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여기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소득이 있어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랫폼 사업자의 소득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18에 보시면 소득법 19조 1호에서부터 21조까지 있는데 10호에 보면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바로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거는 저쪽이 업종별로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입니다. 그래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최근에 개정한 10차 개정도 되는 운영을 보시면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우리 플랫폼 노동자의 어떤 소득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도 해당이 없고
세법에서 편의적으로 3.4% 원천 징수하게 되어 있는 인적 용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업소득이 아니네요. 아닌데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적 용역도 해당이 안 되고 원천 징수 대상도 해당이 안 되고 사업소득에도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가 플랫폼 노동자 소득을 그냥 인적 용역으로 3.3% 원천 징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의 제기하지 않고 기재부도, 국세청도, 노동자도, 플랫폼 사업자도, 전문가도. 과거에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하는 몇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예술가들, 문화예술인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그냥 이분들 사업자 등록하기가 좀 뭐하니까 그냥 세금 그냥 3.3%에서 예전에 1%였습니다. 1.1%에서 세금 내고 그냥 아시죠? 사업자 등록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연세니까.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 2천만 명을 대체할 정도의 수준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제와 세장에서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그때 세제가 제대로 완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뤄져 왔으니까 이제 노동법에서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보다 세제를 제대로 다뤄서 만들어서 세제를 통해 가지고서 오히려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플랫폼 경제 전반에 걸쳐서 과세제도가 필요하다. 심지어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과세제도도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보험부터 시작해서 퇴직금 모든 비용들을 부담하지 않고 플랫폼 노동자들에 떠안으면서 모든 이익은 다 취하는 그런 상황, 약탈적 경제로 되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규율할 거냐? 세금밖에 없습니다. 일단 인정용역이라는 그 과세체계가 이거는 구시대적이다. 근로소득으로 전환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라고. 근로소득도 아닌데 어떻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느냐 하겠죠. 종속적 계약자도 아니고 독립계약자 아니냐. 플랫폼 노동자들은 종속적입니다. 아주 종속적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기 때문에 종속적이 아니다 하는데 종속적이죠. 아까 라이더 예를 들어도 배민에 다 자기 오토바이에다가 색깔 칠해가지고 전부 유니폼 입고 또 근로시간하고 어디로 가는 머리가 하고 다 하고 있죠. 그게 자꾸 직원이죠. 종속입니다. 그보다 더 종속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만약에 정말 근로소득이 근로자성이라든지 뭐 4대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된다 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한다면 사업소득도 아닙니다. 사실은 플랫폼 소득이라는 엄청난 이제 산업 분류가 생겼기 때문에 그분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제3의 소득 분류가 필요하다. 그 시점이 됐다라고 봅니다. 단순히 3.4% 원천 징수하면서 사업자 등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세법상 보호장치도 없는 그런 소득으로 남겨둬서는 아웃사이더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소득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뭐 어떤 장소들은 필요하고 또 근로소득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종교인 소득이 그렇잖아요. 종교인 소득 사실은 우리가 보도서에 보면 다 근로소득이라고 보긴 하는데 종교인들은 근로가 아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인 소득을 만들어줬거든요. 뭐 플랫폼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근로소득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종교인 플랫폼 노동소득으로 또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사업소득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플랫폼 노동소득으로 분리해서 완전히 인적용역과 플랫폼 노동소득은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감면이라든지 사업자로서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제상 혜택과 의무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3% 원천징수하는 제도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 사실 세금 징수 안 하고 내가 이만큼 소득 줬다라고 국세청에 보고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거의 뭐 면세 정도로 해서 충분하게 저렇게 플랫폼
노동소득이 발생하면 면세점 예로 다 세무신고할 수 있겠죠. 이거 세무담 완화 부분과 그다음에 그 납세 협력 비용 완화 부분은 현재 있는 제도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좀 세금을 좀 줄여볼 것이냐, 여러 가지 그 다른 소득과 형평을 좀 맞출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지금 너무 세금을 많이 낸다. 그리고 여러 가지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 지금 청년들이 라이더를 만약에 창업을 했다, 처음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사업자면은 정상적인 사업자면은 창업 중소기업으로 해가지고서 100% 감면됩니다. 세금 하나도 안 냅니다. 중소기업 감면도 받을 수 있고 물류업이기 때문에 늘찬 배달업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맞추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분들을 낮춰달라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이라든지 진짜 사업자들의 소득과 부담과 형평을 좀 맞춰달라는 거죠. 납세 편의 측면에서 보면은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굳이 뭐 이거를 세무신고까지 할 필요도 없다. 거기서 자동 환급되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7,500만 원 정도까지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기대 입과는 플랫폼 경제 생태계를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고 플랫폼 경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만들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제를 통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플랫폼 경제를 지도로 바로 세우는데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플랫폼 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고 플랫폼 노동자와 사업자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 체계를 제재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다 비임금 노동자다라고 하는 것도 플랫폼 경제 이해에 오독이 있는 거고요. 또 종사상 지위로는 어쨌든 자영업자주의, 개인사업자주의고 그래서 지금 논의의 또 하나의 오독도 플랫폼 노동이 앞으로 다수는 프리랜서 속에 강합니다. 라이더나 우버기사, 대리운전기사, 택배는 우리가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러면 모든 프리랜서까지 지금 여기에 포괄하자는 것도 사실은 논쟁이 있는 거거든요. 기존의 문화예술 지금 고용보험 방식도 마찬가지고 해서 여러 개가 혼재되고 있고 주의 주장에 따라서 한 측면만 보는 게 있다. 근데 제도의 종합성으로는 포괄성으로 보는 게 저는 이제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그 땡땡 노동자만으로 얘기하면 다른 고용 형태나 종사장 지위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조금 넓게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 특성에 맞는 것을 만드는 방식으로 지금 요구하시는 그 3.3%의 방식으로 그리고 세율 조정 라든가 그리고 사회보험 지원 몇 가지 등등 하면 조금 더 빨리 가는 방식이고 새로 항목을 만드는 건 더 저는 입법적 과정 논쟁에서 더 힘들 것 같고 조금 현실 가능한 버전을 조금 더 수렴해서 노동계 의견하고 하시는 방식으로 원천을 수정하면 좋겠고요. 거기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그 사회보험이나 지금 요새는 조세 이런 쪽 조정하시는 중간 버전을 하면 좀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조금 갈 수 있는 방식으로 미디움 버전 하나 더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플랫폼 노동의 범위가 넓고 아직까지도 각 연도마다 플랫폼 노동을 다르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자, 우리가 무슨 세법을 통해 보호하자라고 했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의문점이 첫 번째 있어가지고 앞선 발제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플랫폼 노동이 뭔지 여기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 약간 그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정책 대안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정책 대안에서 모든 플랫폼 노동자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그러면은 플랫폼 노동 안에는 주업도 있고 부업도 있고 간헐적으로 어쩌다 한번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을 그렇게 4대 보험에 가입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를 들면 내가 부업이다. 내가 부업인데
주업에서 4대 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까지도 부업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을 4대 보험을 가입하자. 결국에는 4대 보험을 중복가입시키자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주업만 지금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약간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약간 중복인데 우리가 어떤 정책 대상을 정확하게 타겟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타겟팅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만약에 플랫폼 노동자라서 지금 원청 징수를 3.3%를 떼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법이 제정됐으니까 너는 이제 사업자가 아니다. 근로자니까 너한테는 사업 근로소득세를 너한테 징수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에 대한 어떤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소득 분입에 따라 가지고 누구에게는 사업소득으로 적용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어떤 소득 구간에서는 또 이게 근로소득으로 전형이 불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괄적으로 우리가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소득으로 전환하자라고 하기 전에 이게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검토가 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문제는 플랫폼 노동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랜서든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기가 그걸 원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원해서 그 지위를 얹은 거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프리랜서는 진짜 90년대 고액 프리랜서들 연봉을 뛰어넘는 실력으로 그냥 계속 줄 서서 저한테 일을 맡길 그런 프리랜서들이 아니고서는 아마 무법지대에 사업주들이 무법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활용하고 싶어서 쓰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프리랜서들이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은 세상이 있습니다. 법도 알아야 되고요. 자기가 체불하면 고용노동부에 갔다가 고용노동부는 처리 안 된다 해서 변호사 알아봐야 되고요. 세금을 당연히 납부해야 되니까 세무사님들 알아봤는데 또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잘못된 세무사님 만났다가 탈세자로 해서 고소고발 당하는 사례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자기 일에만 좀 집중하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노동공제든 협동조합이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의 역할과 장치들이 필요하다. 그냥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시대는 아니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자가 아닌데 사업자가 걸렸다. 이거는 조금 법 두 개를 조금 잘못 한꺼번에 얘기하셔서 이제 그런 혼동이 생긴 것 같고요. 이제 사업자가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되는 건 맞지 않다. 이거는 성립하는 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희가 조금 우려를 표시하는 바는 뭐냐면 세법이라는 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 세법이 좀 쫓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 아직 100% 확정되지 않았다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어서 이게 과연 세법에서 그런 상황에서 세법에서 먼저 근로소득이든 종전처럼 사업소득이 아니고 근로소득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을 좀 감안을 해주시자는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어떤 종류의 플랫폼 종사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분류를 하고 그에 걸맞는 어떤 세제, 이제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제3의 소득이든 분류를 하는 작업이 이제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정부에서도 제도 설계를 심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배달 노동자들은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내일이 없는 삶을 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을 하거나 내가 아프거나 사고가 나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그 수입이 끊어지기 때문에 항상 오늘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은 수입을 이렇게 좀 해놔야 되니까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그 배달 라이더들의 어떤 내일을 꼭 좀 이렇게 좀 준비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서. 근데 본문은 이제 다 같은 킥서비스인데도 플랫폼 노동자라고 불러하는데 근데 이 수입하는 가정을 지출하는 가정이 배달행위나 킥서비스나 택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플랫폼 노동자인데 어떤 게 진짜 플랫폼인지. 저희는 택배는 일단
다른 서비스나 플랫폼 그 배달하시는 분하고 좀 다른 게 저희는 항상 일감이 고정이 돼 있어요. 회사에서 물량이 정해져 있는 게 거의 일반적으로 고정된 물량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을 찾아다니진 않아요. 그 다른 분들은 뭐 앱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일을 찾아서 다니셔야 되는데 저희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이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이제 특수고 형식하고 플랫폼하고 조금 이렇게 나눠서 세분화된 토론회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근로자들은 최저시급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프리랜서들은 왜 최저 단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사실 예전에는 그 계약서를 쓰고 한 3개월, 최소 한 3개월 이상 계약서를 쓰고서 프리랜서를 일을 한 적도 있었지만 제가 지금 한 10년 정도는 거의 계약서라는 걸 안 쓰고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에서 이제 뭐 하루 전날 막 이렇게 일을 받아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좀 단기 그 일용직처럼 그렇게 일을 하는 이런 시장이다 보니 그런 특수성 때문에 계약서 없이 일을 하다 보면 미수금 사례들도 종종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 방법 특성상 뭐 결제를 받기까지 뭐 3개월, 6개월, 1년 이상 걸려서 돈을 받는 경우도 되게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영상인들이랑 되게 많이 공감을 하실 만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도 지금 법망에서 되게 소외되어 있다. 다양한 이제 그 유형별로 다양한 고민들을 안고 있고 다양한 주택적 과제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넓어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주최 측이 좀 요구를 한다면 사실 결국 이러한 그 토론회가 결국 법제도 정책을 좀 만들어내기 위한 토론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참여하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조직하셔서 입법 위한 논의들을 준비하시고 만약 그 과정에 뭐 미령이나 제 자문이나 조언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이 그 어떤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앞서가는 건 옳지 않다고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세법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움직이고 경제가 작동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든 정부 내 논의 기구를 만들든 해서 좀 충분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심각하게 보는 거는 사실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부터 있지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더 큽니다.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근로자는 소멸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한국노 쪽에서 지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거의 노동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근로자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플랫폼 노동자를 얼마나 제대로 먼저 지켜야 되는지 이게 또 근로자를 지키는 길이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사회 생태계, 경제 생태계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봅니다. 네, 정부와 노동계 또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좀 사회적 논의기구도 만들고 해서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좀 그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구들을 좀 만들 수 있게끔 노동계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자원봉사하면서 헌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세계가 앞으로도 사회적 기구를 만들고 법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하고 하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라고 오늘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